50년 동안 하루에 햄버거를 2개 이상씩 먹어 기네스북에 오른 70대 남자. This is a McDonald's Big Mac. It's the best sandwich in the world. 누적 3만 개 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As far as Don's health, the doctor has said it's pretty good, actually. His blood sugar has been normal. His cholesterol has been exceptionally good. 이 미국 남성은 하루 3끼를 다 맥도날드 메뉴로 먹는 대신 양을 절반씩만 먹었다는데요. Can this Big Mac help me get my health back? 100일 만에 26kg을 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등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 가정의학과 교수도 햄버거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쟁 뜨거웠습니다. 햄버거는 완전 식품임. 감자튀김과 콜라가 문제다. 맛이 너무 좋은데 건강한 음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 햄버거는 정크푸드 대명사로 인식돼 왔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완전 식품 혹은 다이어트식이라는 주장도 자꾸 나옵니다. 뭐가 진실인 걸까요? 빵이 탄수화물을 대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당한 단백질인 고기와 지방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으면서 뭐 치즈도 한 장 넣고 채소도 넣으니까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등을 다 포함하는 식품은 맞다는 것. 그리고 햄버거의 영양상 큰 장점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맥도날드 빅맥엔 단백질 27g, 버거킹 와퍼엔 31g. 하나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 절반을 채울 수 있는데요. 영양 섭취에 결핍이 있는 노인들 고기 먹으면 속부대 낀다고 막 안 먹고 그러는 분들 중에 묘하게도 햄버거가 잘 맞는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햄버거는 사실은 그나마 가격이 좀 리즈너블하고 그다음에 영양소 균이 그래도 고르게 갖추려고 노력을 한 거고. 20대 성인 남녀 일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이 2000에서 2600kcal니까 햄버거 한 개의 칼로리가 한 끼니로 과도하지도 않고요. 다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포화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빅맥엔 하루 권장량의 71%, 와퍼엔 85%나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 같은 거는 가급적 작게 먹어라 이렇게 권장사항이거든요. 네. 그거 한 끼만 먹으면 70%가 찬다는 뜻이에요. 그거 먹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안 먹어야 되니까 과도한 뜻인 거죠. 나트륨도 하루에 섭취할 양 절반 정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햄버거로 식사한 날은 다른 끼니는 덜 기름지게, 덜 짜게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햄버거를 감자튀김이랑 먹는 건 많이 안 좋을까요? 식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햄버거를 먹으면 가뜩이나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데 지방을 더 먹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감자튀김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포화지방은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성 감자잖아요. 튀김 기름을 만약에 식물성 기름을 썼다 그러면 없어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에다가 맛을 더하려고 동물성 기름을 좀 섞는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이 들어오죠. 거기다가 이제 튀기는 과정 중에 지방산이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합으로 먹는 건 진짜 맛있어서 좋은데 건강상으로는 훌륭하진 않아요. 콜라는요? 콜라 먹을 때 당이 쭉 올라갈 거고요. 게다가 당도 그거는 이제 단순당이거든요. 먹으면 30분 내로 쫙 올라가요. 앞서 본 미국 사례자처럼 햄버거만 먹고 다이어트와 건강 수치 개선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3끼를 맥도날드 먹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양을 엄청 줄였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건강 관련 수치들은 살찌는 거하고 무척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당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혈중 지질이 높아져서 병원에 가는 선생님들이 항상 살부터 빼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종합해보니까 햄버거를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까지 하는 건 과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인식은 왜 생긴 걸까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버리지 않고 또 쓰려고 스티커만 덧붙인 겁니다. 영양학적인 측면보다 과거 질 낮은 식재료, 잘못된 조리법 탓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안에 매점 이런 데서 파는 햄버거 굉장히 싼 값이었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닭뼈슬 나오고 막 그랬던 게 보니까 소, 돼지, 닭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잡다하게 손질하고 남은 부위들 어디서 모아다가 갈아서 뭉쳐서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갖고 되게 질이 안 좋은 부위들이 많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때도 그 요독성 용혈증후군이 햄버거이라고 소문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종류의 가공육들이 겉에만 익었는데 속에 별로 안 익은 상태로 만약에 잘못 조리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햄버거를 완전 식품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대안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요새 부족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풍요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비만이 문제고 그러니까 햄버거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은 또 야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패티를 더블로 먹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야채를 더블로 먹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햄버거 먹는 날은 채소 더 많이, 다른 끼니는 덜 기름지고 덜 짠 음식으로 잊지 마시고요. 또 건강이나 영양상 평가가 궁금한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정리하겠습니다.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폭발,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작년 하반기 온라인 언급량이 2021년 1월 대비 약 32배 증가했을 정도로 도파민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도파민이 인류의 오랜 불치병, 알츠하이머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다양한 감정의 조절에 관여합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물질로는 앞서 밈으로 유행했던 아드레날린 분비된다 할 때의 아드레날린, 엔돌핀 돈다 할 때 엔도르핀이 있죠. 세 물질은 각각 긴장, 보상,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근접한데요. 우선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나 위험을 느낄 때 등장한다는 점은 같은데 분비되는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아드레날린은 각성제의 역할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위험에 대비하게 만든다면요. 엔도르핀은 통증 완화제로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산모가 산통을 느낄 때 이 엔도르핀이 엄청나게 분비된다고 하죠. 이 두 물질이 이렇게 신체나 정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파민은 주로 어떠한 목표를 이뤘을 때 일종의 보상처럼 분비돼 행복감과 쾌락을 유도하는데요. 때문에 동기부여,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지만 결핍되거나 과할 경우 ADHD,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파민 중독은 쇼폼 때문이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요. 쇼폼은 재미라는 보상을 짧은 간격으로 제공하잖아요. 때문에 쇼폼을 절제 못하면 끊임없는 도파민 분비로 보상이라는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점점 더 빠른 자극, 강한 자극을 원하는 등 실제 중독 증세를 보일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파민이 어떻게 무려 그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 알츠하이머는 단계적으로 정신기능을 퇴행시키는데요. 발병 기전이 아직 명확히 하나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물질은 원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로 네프릴리신이라는 효소를 통해 분해되는데요. 노화 등의 이유로 네프릴리신의 분비가 감소해 아밀로이드 베타가 과하게 축적되면 세포 간 신호전달을 방해하거나 면역체계 염증을 유발하는 등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뇌질환을 일으킨다고 해요. 때문에 많은 알츠하이머 연구진들이 네프릴리신을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올해 8월 초 일본 연구진 리켄에서 도파민이 뇌에 작용할수록 네프릴리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파민이 되기 직전의 물질 레보도파를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에 장기 투여해보았더니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하며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도파민은 이미 또 다른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고요. 이번 연구 결과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임상시험과 연구가 좀 더 남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밈 신조어로 활발하게 활용돼 친숙해진 도파민. 쇼폼의 단짝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병 때문에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고 결국 사랑하는 이들까지 못 알아보게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치매 환자로 인한 돌봄 비극도 되풀이되고 있고요. 도파민이 하루빨리 치료제로 상용화되어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 호르몬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61cm에 65kg, 172cm에 74kg, 모두 현재 BMI 기준으론 비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비만인 취급하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요즘 비만 기준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량 지수를 의미합니다. 1800년대에 의료계는 아니고 수학자가 만든 기준이라고 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절반 가까이가 다 비만이 됩니다. BMI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군대 병역 판정에 활용되는데 BMI가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이면 4급 보충력으로 분류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도 활용되는데요. 현재 BMI 30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는 비만 대사 수술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MI 비만 기준 너무 엄격해서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연구원이 기준을 25에서 27로 올리자고 제안한 건데요. 기준이 바뀌면 한국인 비만율은 36.7%에서 19.1%로 뚝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나는 뚱뚱하다는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일단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런 제안 왜 나온 걸까요? 비만으로 분류되는 기준점, 즉 BMI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그 위로부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라는 기준을 비만으로 특정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사실 체중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나가줘야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을 밝힌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노년에 적당히 근육과 지방이 있으면 체력적으로 더 잘 버티기 때문이라는데요. 국제 기준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BMI 기준이 엄격한 건 또 사실이에요. 서구 국가들은 BMI 30 이상, 중국은 BMI 28 이상을 비만으로 보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BMI 비만 기준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 BMI가 높아질수록 고혈압, 2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섣불리 기준을 완화했다가 예방이 중요한 이런 질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날까 봐서요. 치료에 발생되는 비용도 국가적으로 크게 늘 수 있고요. 실제 최근 비만학회는 BMI 기준을 상향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20대에서 50대 젊은 층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나중에 사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고도 했고요. 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이유,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췌장이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해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똑같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서양인들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일찍 당뇨병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서구보다 더 낮은 BMI에서도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들어 비만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비만 자체로 인한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분명한 얘기죠. BMI가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 지표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일단 인종차별 문제. BMI 자체가 19세기 백인 남성 체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인종이나 여성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건데요. BMI가 근육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인보다 근육이 많아 훨씬 건강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 사람들 키도 커지고 체형도 많이 달라져서 지방 질량, 허리 둘레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BMI만 유일한 비만 지표로 삼을 게 아니라 더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휴, BMI를 둘러싼 논쟁 엄청 팽팽하죠? 우선 더 많은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BMI 비만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도 제로, 저기도 제로. 온갖 제품에 제로가 붙고 있는 요즘, 최근에는 제로 아이스크림까지 등장했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함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반응도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로 아이스크림 한 개만 먹어도 배탈남. 이거 먹고 설사하는 중. 와, 화장실에 갇혔어. 이들이 지목하고 있는 건 대체당 알룰로스인데요. 제로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살펴보면 기존 제품과 달리 정말 0칼로리에 당류도 0g인데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일까요? 저희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생긴 건 같아요. 근데 원래 주스바는 좀 더 진한 회색 맞죠? 맛은 어떠세요? 똑같은데? 그게 차이는 없어요. 더 찐득해요. 원래 기존 제품도 한 입 먹고 다시 비교해봤는데요. 다른 점은 있는데 향도 그렇고 맛이 크게 차이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오리지널이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그건 맞아요. 네.
색깔, 식감, 맛에 살짝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존 제품과 거의 유사해서 모두 이왕이면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답했는데요. 시식한 사람들 장 상태는 엇갈렸습니다. 배탈까진 아니고 신호가 오긴 했어요. 영향이 있긴 있는 듯. 저는 너무 멀쩡해요. 저도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이거 정말로 알룰로스 때문일까요? 이게 반반입니다. 추가 섭취하면 곤란하다는데 알룰로스 먹었다고 무조건 설사하는 것도 아니고 찬 거 먹어도 무조건 설사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설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는 할 수 있죠. 이 알룰로스 알고 보니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몸무게 1kg당 최대 1g 정도의 알룰로스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불편한 증상, 설사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 몸무게 1kg당 0.5g씩의 당을 섭취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몸무게 1kg당 알룰로스 0.9g 섭취하는 게 최대 허용량이고요. 1kg당 0.5g 이상을 섭취했을 때부터 설사나 복부팽만,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은 이 정도인데요. 제로 아이스크림 살펴보면 알룰로스가 18g 들어있으니까 평균 체중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제로 아이스크림 최대 3개가 상한선, 약 2.2개를 먹었을 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있고요. 성인 여성의 경우 최대 2개가 상한선, 약 1.7개를 먹었을 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날씬한 사람 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스크림 하나를 뚝딱 먹으면 그 정도의 용량에 다다를 수도 있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룰로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칼로리를 낮추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룰로스가 설탕보다 약 60에서 70% 정도의 당도를 내면서 칼로리는 10분의 1 이하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열량 자체는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에서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니까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성분이에요. 당뇨 또는 비만 같은데 쓸 수 있을 것처럼 연구가 진행됐었던 그런 성분입니다. 다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대체당은 내가 하루에 이 정도만큼의 설탕을 먹는데 그 정도의 양을 예로 대신 먹으면 혈당이나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답이 없죠. 또 같은 제로라고 적혀있더라도 제로 칼로리가 아닌 제로 슈가거나 다른 대체당 성분이 들어있기도 해요. 칼로리도 낮고 혈당도 높이지 않아 주목받고 있는 제로 아이스크림. 올여름 시원함을 느끼면서 건강도 지키기 위해선 성분 표시도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아이스크림을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혹시 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쁨, 밥은 먹고 해야지. 안부, 밥은 먹고 다니냐? 얌체, 숟가락 얹음. 밥에 진심인 한국인의 쩝쩝어휘.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밥을 잘 먹으면 그 공부도 잘 되고 근거줄도 안 하게 돼요. 한국인에게 먹는 거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쁘다 너희들은 참 착하다 아주. 할머니 감자하고 고구마 구워줄까? 네! 처음 만나도 먹을 것부터 챙기고요. 외국인들은 넉넉한 한국인의 식사량에 놀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많이 먹어요. 모든 음식이 결론적으로는 볶음밥. 그런데 알고 보면 이토록 밥에 진심이고 또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문화는 우리 조상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화제가 되었던 19세기 어느 평범한 조선인의 밥상.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엄청난 밥의 양. 저렇게 먹는데 삐쩍 말랐습니다. 워낙 노동력이 강도가 셌잖아요. 노동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실제로 조선 중기 기록인 쇠미록을 보면요. 당시 성인 남성 기준 한 끼 식사를 7홉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요. 7홉은 보통 탄산음료를 담는 1.2리터 페트병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또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춘추는 하루에 쌀 3알과 꿩 9마리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조선의 왕들은 하루 5끼에서 6끼를 먹었다고 하죠. 이렇게 귀족, 평민할 거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식사량이 많은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 방문했다가 엄청난 식사량에 놀란 외국인들의 반응도 재밌는데요. 청나라 백준의 조선 탐방기에는 조선에서의 식사 대접을 두고 주방장 요리 솜씨는 부족해도 많이는 먹을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양이나 되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구한말 조선을 여행했던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의 기록에도 조선인들이 유독 많이 먹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대식 문화가 생긴 걸까요? 일단 조선은 농업국가로 고된 농업일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밥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밥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우리는 옛날에는 농업국가였고 소가 실제로는 이제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죠. 목축업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 노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었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관료들의 수탈. 조선 후기 가뭄
봄 홍수 같은 기후재난으로 식량난이 잦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민들 사이에선 일단 먹을 게 있을 땐 당장 먹어치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빈부차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체로 많이 먹는 분위기였다는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 인심 자체가 먹는 데 있어선 그저 넉넉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먹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주변국들보다는 칼로리 섭취량이 확실히 많고요. 먹방 열풍이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고 배달 음식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먹는 데 진심이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먹방의 본고장 대한민국인으로서 여러분도 오늘 한 끼 맛있고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배 터지게 먹는 게 분명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이 더 낫다고 하니 균형도 잊지 마세요. 원래 쓰던 안경 집에 두고 왔을 때 눈 찌푸리며 어떻게든 보려고 애먹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맨손으로 만드는 마법의 안경이 있습니다. 먼저 손으로 작은 구멍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빛을 최대한 차단하고요. 눈에 가져다 대면 바로 완성!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거 원리가 대체 뭘까요, 교수님? 학술적인 용어로는 피놀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리개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조리개 구멍을 아주 넓게 했을 때 얼굴은 선명하게 맺히고 배경은 흐리고, 조리개 구멍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선명하게 나오고 멀리 있는 산도 선명하게 나오고, 동공보다 더 작은 크기로 물체를 보게 되면 빛의 양이 줄어서 초점을 선명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원리 누구든 해당되는 건가 싶어서요. 크랩 PD들이 각각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멀리 서서 크기가 다른 4개의 단어를 차례로 읽어보게 했는데요. 한쪽은 1.2, 한쪽은 1.5 나왔었어요. 한 번도 시력 때문에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아, 마지막 잘 안 보이는데 빙그레? 아니야, 안 보여. 오히려 이 살 때문에 더 안 보이는데? 손에 살찐 거. 이대로 실험 실패는 아니고요. 숨겨진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시력이 좋을 때는 효과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사람은 피놀을 갖다 대는다고 해서 시력이 더 좋아지진 않고요. 그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0.1, 0.1.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리스마스? 안 봐요. 보인다. 치즈케이크. 신기하다. 저 고도 근시에 난시 있습니다. 그냥 안 보여요. 그냥 블러 처리돼 있어요. 싹 다. 아까보다 잘 보여요. 글자 개수만 보여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이는데? 손으로 만든 안경을 통해 잘 보이게 된 케이스도 있지만 유독 손안경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1.4, 0.4.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진짜 더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든다고 다 잘 보이는 건 아니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데요. 피놀의 크기는 그 사람의 시력 상태나 그다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구멍이 너무 작으면 회절 효과가 심해지기 때문에 시력이 조금 나빴던 사람은 구멍이 작아지면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면 이제 약간 세모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골고루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동그랗게 만드는 게 더 좋고요. 시력이 나쁜데 난시가 있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둘 다 각각 0.1입니다. 난시 좀 심합니다. 맨 위에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아래부터는 아예 안 보여요. 내 지금 손 자세 이거 맞아요? 너무 커요. 엄청 커요. 완전 똑같아요. 동공보다 작게 봤어요. 동공보다 작게? 더 안 보여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보여. 손이 커서 작은 구멍을 만들기 힘들 경우 안타깝게도 손안경을 사용하기 어렵고요. 난시가 심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해요. 동공 크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요. 난시가 있어도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난시가 있는 분이 잘 안 될 때는 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과거 북극 원주민인 이누이트족도 눈부심을 가리고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고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현대에도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놀 안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경에다가 피놀 구멍, 작은 구멍들을 뚫어서 안경처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래 사용하면 눈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널리 인정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할 때도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시가 좀 심한 사람이 시력이 향상되면 안경으로 교정할 때 교정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시력이
면역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눈에 어떤 안과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판정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피놀 검사가 있고요. 작은 구멍을 이용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력 나쁜 분들 안경이나 렌즈 놓고 왔다고 좌절하지 말고 급할 때는 작은 구멍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 궁금하거나 신기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크랩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따뜻한 붕어빵.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요, 요즘 붕어철이 인기라고 합니다. 붕어 모양의 이 쇠덩어리, 정식 명칭은 아이언 피쉬입니다. 2012년 저소득층 건강 개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 둘 중 하나는 철분이 부족한 캄보디아에서는요,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국물류의 요리에 넣어서 푹 끓이면 철이 우러나오며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철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싶어서 크랩 PD가 직접 한 달 동안 아이언 피쉬 넣고 달달 끓인 물을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피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결과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아이언 피쉬 효과 있다는 썰 사실일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쇠 솥이나 누리기구를 사용하면 빈혈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인하대 의대 연구팀에서 양은 냄비 사용하는 경우하고 무쇠로 밥 지은 경우를 비교했더니 무쇠로 밥을 지은 경우에 철분 수치가 높아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연구 결과 나온 적이 있어요. 건강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에다만 하려고 했거든요. 10분 이상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철분 과다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나 설사, 관절통,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끓여 먹어도 문제가 없다니 안심하고 아이언 피쉬 챌린지 시작!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29일 동안 진행했고요. 하루에 500ml에서 1000ml만큼의 철 달인물을 마셔줬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물이 끓기 시작한 시점부터 10분 동안 아이언 피쉬를 넣고 달인 뒤 꺼내주면 되고요. 실온이나 물에 오래 두면 녹이 슬게 되니까요. 물기를 제거해 랩에 감싼 후 냉장 보관해줘야 합니다. 먹은 후기 한 1일차, 이틀차 때는 조금 쇠맛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텁텁한 정도가 입에 남는? 3일차 넘어가니까 생수 맛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6일차다. 6일차. PD님들에게도 직접 달인물을 드려보았는데요. 맛있는데? 고소한데? 일반 물보다. 맛보세요. 근데 좀 진짜 생각 난다. 근데 먹으니까 잘 모르겠어. 물리는 날에는 철 끓인 물을 가지고 커피를 타먹기도 했고 밀크티, 티백을 넣어서 먹기도 했고 라면 물에 넣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셋 다 맛이 아예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어떤 음식에 아이언 피쉬를 넣고 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피검사 결과는 어떨지... 철분 수치는 33에서 193까지가 정상인데 원래 71이었는데 107로 정상 범위에서 변하지만 조금 올라가서 의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혈 수치가 이제 참고치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12.0에서 16.0 그리고 이제 은다비님은 빈혈 수치가 14.1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는 15.3으로 1 정도 올라갔고 정상이었는데도 반응이 있는 거 보면은 몸이라는 게 떨어지면 더 보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 빈혈이 조금 있는 분도 뭐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비건 채식하시는 분 빈혈약이란 게 드시면 위장장애가 조금 있어요. 변비가 있거나 구역감이나 소화불량 이런 게 때문에 약 먹는 게 좀 힘들면 이제 써볼 수는 있는데 이제 추천은 붕어철보다는 이제 무쇠조리기구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건 아무래도 크고. 그러니까 철분제를 먹었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약을 먹으면 철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이거보다 훨씬 높죠. 치료 목적으로까지 하는 거는 입증된 약을 쓰는 게 오히려 낫다. 아이언 피쉬는 고기를 풍부하게 먹지 못하거나 영양결핍이 심한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철분 보충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5 정도로 한 번 사면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캄보디아 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참가자 절반 이상이 빈혈 수치가 낮아지기도 했고요. 자주 끓여 먹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빈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꼭 의사와의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크랩이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완전 따라 먹어도 되는 거냐? 10분 이상 끓여야지 이제 수치가 올라가니까 뭐 빨아먹거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입에 계속 넣고 있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